네, 6학년 친구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6학년입니다. 6학년 잘 마무리하고 중학교에도 멋진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단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우선 6 나누기 3 자연수를 이용해서 8분의 6 나누기 3을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됐나요? 네, 분모는 그대로 두고 8분의 6 나누기 3을 계산하면 됩니다. 3분의 2 나누기 4의 몫은 결국 나누기 4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쉽게 여러분 피자 한 판이 있을 때 나누기 4를 하면 결국 몇 등분 한 것 중에 하나가 되나요? 맞아요.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니까 나누기 4를 분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눗셈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분수로 곱셈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떠올려주면 좋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4와 3분의 1 나누기 2를 계산해 봅시다. 방법은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분자에 나누기 2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누기 2는 결국 2등분 한 것 중에 하나니까 분수로 표현하면 2분의 1이 된다. 여러분들이 방법 1과 방법 2 중에 더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해 주세요. 2단원 각기둥과 각불 새로운 개념입니다. 위와 같은 도형들을 입체 도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각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기둥에서 면, 기역, 니은, 디귿과 면, 리을, 미음, 비읍처럼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밑면이라고 합니다. 복습입니다. 합동이란 모양과 크기가 같아 폭이었을 때 겹쳐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두 밑면은 나머지 면들과 모두 뭐로 만난다? 네, 수직으로 만난다. 즉, 이 면들과 전부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각기둥에서 밑면을 제외하고 면, 기역, 리을, 미음, 니은처럼 밑면이 아닌 옆에 있는 면을 옆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기둥에서 핵심 하나는 옆면은 모두 같은 모양입니다. 무슨 모양입니까? 네, 직사각형입니다. 그리고 각기둥은 뭐에 따라서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으로 이름을 부릅니까? 네,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바뀝니다. 각기둥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모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학년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지점은 무엇이었나요? 네, 꼭지점이었고요. 여기다 보면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이 지점을 꼭지점이라 하고요.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높이를 재는 방법은 이렇게 자 두 가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도 함께 떠올려 주세요. 각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놓은 그림을 각기둥의 전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개도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각기둥이어서 이번에는 각기둥과 조금 다른 형태의 입체 도형입니다. 이것은 각불이라고 합니다. 각불에서도 똑같이 밑면이 나오는데 니은, 디귿, 리을, 미음과 같은 면을 밑면이라고 하지만 각불에서 밑면은 몇 개? 한 개. 각기둥에서는 밑면이 2개 나온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면,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디귿, 리을과 같이 밑면과 만나는 면을 옆면이라고 합니다. 아까 각기둥의 옆면은 무슨 모양이었나요? 사각형. 그럼 각불의 옆면은 모두 삼각형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불 또한 밑면의 모양에 따라 삼각불, 사각불, 오각불이라고 이름 부를 수 있습니다. 각기둥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면과 면은 모서리, 모서리끼리 만나면 꼭지점. 하지만
꼭지점 중에서 옆면이 한 곳에 딱 모이는 지점이 있어요. 이 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그냥 꼭지점이 아니라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높이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자를 두용해서 딱 각불의 꼭지점에 맞닿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요. 수직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3단원 소수의 나눗셈입니다. 소수의 나눗셈, 이것도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데요. 자연수를 이용해서 규칙을 찾아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366 나누기 3은 잘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먼저 계산하고 나서 소수점이 있더라도 366에서 10분의 1배가 되면 자연스럽게 36.6이 되는구나. 그러면 목도 결국 122에서 10분의 1을 배를 해주면 12.2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한 가지 여러분 더 팁을 주자면 366에서 3.66이 되려면 100분의 1 소수점이 몇 칸을 움직여야 되나요? 여기가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100분의 1이면 10분의 1, 100분의 1 몇 칸 옮겼죠? 2칸. 그러면 몫에도 이 뒤에다가 점을 찍었다가 한 칸, 두 칸, 즉 여기에 점을 찍으면 정답이 1.22가 나온다. 선생님이 알려준 것처럼 자연수에서 10분의 1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방금처럼 소수점의 위치를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더 익숙한 방법을 사용해 주세요. 6.48 나누기 9를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표현하래요. 다양한 방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6.48을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648, 그리고 당연히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를 나눠주면 된다고 했고요. 이거는 방금 한 계산입니다.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소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면 되고요. 100분의 1배 또는 소수 위치를 이동해서 정답을 푸는 방법 중에 편하게 하고요. 이를 이용해서 820 나누기 4도 여러분들이 금방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선생님이 보여준 것은 지난번에 0.3과 0.30이 같다라는 것이 5학년 교육과정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0은 소수점 제일 끝에만 붙을 수 있지 이렇게 첫 번째 자리에 올 때에는 0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 줘야 합니다. 이어서 4단원 비와 비율입니다. 헷갈리는 말과 외워야 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학생들이 조금 싫어하는 단원입니다.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 땡땡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한 글자로 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이 기호를 이용한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읽어야 되죠? 3대2, 즉 기호 땡땡을 대라고 읽으면 됩니다. 읽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은 조금만 천천히 알아보고요. B 3대2에서 기호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무슨 양이라고 한다? 기준양이라 하고요. 왼쪽에 있는 숫자를 비교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즉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비교하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3대1을 읽는 방법 4가지도 여러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3대2, 두 번째는 3과 2의 비, 그리고 3의 2에 대한 비, 2에 대한 3의 비인데요. 여러분들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에 대한, 즉 기준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비라고 떠올려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읽을 때에도 훨씬 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기준양에 대한 이렇게 떠올려주세요. 정확하게 나왔죠? 기준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두 글자로 표현을 합니다. 비율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비율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입니다. 이것을 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서 내리면 된다고 했죠. 기준량이 분모로 가고 비교하는 양이 분자로 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10대 20을 비율로 나타내면 분수로 표현하면 20분의 10 또는 소수로 표현하면 0.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비와 비율을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비는 몇 대 몇이고요. 비율은 양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수 또는 소수로 나타내는 값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백분율이 등장했어요. 10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잘 떠올려야 되는데요. 비율이 아까 뭐였죠? 백분율이라는 것은 기준량을 숫자를 뭐로 맞춰줘야 될까요? 그쵸, 100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기준량을 100으로 했을 때의 비율을 백분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분율은 기호 퍼센트라고 하는데요. 비율 100분의 85를 85%라고 읽습니다. 아까 말했던 비율이 100분의 85일 수도 있는데 말했죠? 기준량이 100이면 이것을 백분율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율과 백분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크기인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백분율로 바꿀 때에는 이렇게 기준량을 100으로 바꿔주면 된다. 이어서 5단원 여러가지 그래프 배우겠습니다. 지금 기억나죠? 그래프 어떻게 이름 부르는지.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니까 무슨 그래프? 띠 그래프라고 하고요. 반대로 질문할게요. 원 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 단원 거 복습하고 갈게요. 전체에 대한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되는 것은 그쵸, 전체가 되겠죠. 그리고 전체에 대해서 각 부분이 비교하는 양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전체분의 부분을 하면 비율이 나겠구나 라는 것도 이전 단원과 함께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많이 배웠는데요. 이제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각종 그래프를 보고 어떤 그래프인지는 당연히 알 수 있겠지만 각각의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 키의 월별 변화를 알고 싶으면 꺾은 선 그래프, 왜 내 키가 점점 자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래프를 쓰면 되는지를 비교할 수 있으면 됩니다.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계산하기 싫어하고 복잡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넓이의 제곱 센티미터였는데요. 이제 부피, 담을 수 있는 양의 단위가 나왔습니다. 부피를 나타낼 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로 사용할 때는 1cm 그리고 3이라고 써 있는데 무엇이라고 읽으면 될까요? 제곱이 아니라 3이니까 1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읽어주면 되겠고요. 센티미터 옆에 오른쪽 끝에 3이라고 적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다음에 설명할게요. 자,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외운 친구들은 여기에 가로, 세로, 선생님이 지금 마우스다 보니까 글자를 조금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억했을 거예요.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다. 그런데 가로 곱하기 세로는 밑면의 넓이다 보니까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부피를 구하겠구나 알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조금 더 원리를 이해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직육면체 안에 쌓기나무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계산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쌓기나무를 쌓았을 때 이렇게 하나씩 쌓고 있으면
예를 들어 가로가 7cm이면 가로에 7개가 들어가겠죠? 세로가 3cm라고 하면 3칸 들어가겠죠. 그러면 한 층에는 전체 7 곱하기 3에서 쌓기나무가 21개가 들어가요. 그런데 높이가 1cm라면 끝나겠지만 예를 들어 5층까지 있다고 세보면 쌓기나무가 5배가 더 들어가겠죠. 1층에 21개씩 5층이 쌓이니까, 즉 1층에는 21개 쌓이고 5층까지 있으니까 105개가 들어간다. 즉 부피는 이렇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의 원리까지 이해해야 되는데요. 센티미터를 지금 7 곱하기 3도 했고요. 마찬가지로 높이까지도 센티미터를 했으니까 센티미터를 이제 몇 번 곱했어요? 한 번 곱했고, 2번 곱했고, 3번 곱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센티미터 뒤에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하면 계산식을 굳이 암기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육면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정육면체라는 거는 모든 길이가 같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똑같은 숫자를 3번 곱해주면 정육면체의 부피가 나온다. 직육면체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피인데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라면 어떻게 읽으면 된다? 1 세제곱 미터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부피를 떠나서 넓이입니다. 여러분들 부피랑 넓이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부피는 아까 몇 번 곱해야 됐었죠? 세제곱 3번 곱해야 되기 때문에 부피고요. 넓이는 보통 가로 곱하기 세로이기 때문에 2번 곱합니다. 그러니 제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단위까지 헷갈리면 완전 힘들어지니까 왜 이런 단위가 나온지를 떠올리면 헷갈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직육면체의 건넓이 구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먼저 계산해 주세요. 선생님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기역 구하고 니은 구하고 디귿, 리을, 미음, 비읍 6개를 구한 다음에 각각 다 더해주는 방법이 첫 번째.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밑면, 서로 마주보는 면은 평행하고 합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의 넓이는 같다. 미음과 비읍의 넓이도 같다. 니은과 리을도 넓이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3가지를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준다 라는 방식도 있다. 이것이 방법 2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요. 직육면체가 아니라 정육면체는 쉽다고 말했죠. 한 면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를 해준다? 그쵸, 똑같으니까 곱하기 6을 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한 면의 가로와 세로도 똑같으니까 결국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를 하면 정육면체의 건넓이가 나온다. 여기까지 헷갈리지 않은 친구들은 수학 6학년 1학기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초등생활의 마지막 수학 시간인 2학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7분의 6 나누기 7분의 2는 쉽게 표현하면 분모가 같기 때문에 6 나누기 2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모가 다를 경우에 무엇을 해주면 될까요? 그쵸, 분모를 맞춰주고 나서 분자 나누기 분자를 해주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한 번 더 복습. 분모를 같게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통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전 학년에서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이전 학년 영상을 꼭 살펴봐야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2가지 방법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5 나누기 7분의 5.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28분의 네모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분모와 분자의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된다고 했죠. 단 0이 아닌. 그래서 4가 28이 되려면 곱하기 7, 마찬가지로 5에도 곱하기 7을 해주면 35가 되고요. 뒤에 숫자는 곱하기 4씩을 해주면 똑같은 28분의 20이 되니까 35분의 20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였고요.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쉬운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까 나누기 4는 곱하기 뭐로 바꿀 수 있었죠? 네, 4분의 1로 바꿀 수 있었죠. 여러분들이 분자와 분모의 위치를 바꿔주면 나누기를 곱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1단원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나누기 7분의 5를 곱하기로 바꿔주려면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꾸니까 분자였던 5가 분모로 가고 분모에 있던 7이 분자로 가면 곱셈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의 방법이 편하면 이렇게 통분하고 이렇게 역수로 칠하는 것이 편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분수의 나눗셈에 이어서 소수의 나눗셈 배워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 여러분들이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들어한다는 뜻입니다. 자, 125 나누기 5를 이용하래요. 자연수의 나누기를 이용해서 소수의 나눗셈 너무 많이 해서 지겨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규칙을 찾아서 몇 배 해줬는지를 파악해서 값도 그 몇 배만큼 줄여주거나 늘려주면 된다. 기억해 주세요. 마찬가지 이번에는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해 보래요. 자, 1.84는 분모를 얼마로 해야 될까요? 두 칸이니까 10분의 1, 1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84 나누기 100분의 23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연수처럼 자연스럽게 계산하고 나서 소수점의 위치를 옮겨주면 괜찮고요. 아니면 세로 계산식을 이용해도 됩니다. 3단원 공간과 입체 나오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쌓기나무를 조금 더 입체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쌓기나무 쌓고 위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아래에서 본 모습 이런 것들을 각각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한번 그려보고요. 하지만 여기서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위에서 봤을 때 몇 개 쌓여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있다고 쳐볼게요. 네, 이런 모양이 있을 때 각각의 숫자가 여기에 몇 층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차시에서 여기에다가 숫자를 써줬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는 한 개가 쌓여 있고 여기는 두 개, 여기는 세 개가 쌓여 있는구나. 이를 통해서 앞과 옆에서 본 모습을 제대로 그릴 수 있었다. 즉 입체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고 4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둥. 비례식과 비례부분 단어만 들어도 머리 아프죠? 그럼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개념부터 하나씩 넘어갈게요. 앞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비 뭐라고 읽었죠? 3대 4. 그러면 기호 앞에 있는 것을 한자 앞전자를 써서 전에 있는 항, 전항, 뒤에 있으니까 뒤후자를 써서 후항이라고 하고요. 아까 선생님이 비를 아까 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쵸? 비율이라는 거는 이렇게 비 3대 4를 4분의 3으로 바꾸는 것이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분수의 특징이 그대로 왔어요. 비의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수를 뭐해도 비율은 같습니까? 그쵸? 똑같죠? 너무 쉽죠?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비율이라는 것이 결국 분수나 소수의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0이 아닌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비율이 같은 두 비는 기호 는을 사용한대요. 6대 4와 18대 12가 같다인데요. 이렇게 이 비와 이 비가 같다라는 것을 이어붙이는 식을 바로 비례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왜 같은지 한번 봅시다. 6대 4를 비율로 바꾸면 그쵸, 4분의 6. 그리고 18대 12를 바꿔주면 기준량이 아래로 비교하는 양이 위로. 그러면 각각의 분자와 분모에 곱하기 3을 하면 결국 똑같은 비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례식은 결국 동일하다. 이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6과 12를 바깥 외자를 써서 외항이라고 하고요. 안쪽에 있는 거는 안내자를 써서 내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식이 많이 나왔죠. 전항, 후항, 외항, 내항. 여러분들 이 네 가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례식에서, 즉 두 가지 비가 같다는 비례식에서 외항, 바깥쪽에 있는 2와 20의 곱은 40, 그리고 내항, 안쪽에 있는 두 개의 숫자 5 곱하기 8 하면 40. 어떻게 되나요? 곱은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 즉 비례를 배분하는 것을 네 글자로 비례배분이라고 합니다. 비례배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면 정확히 비례배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5단원 원의 넓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직육면체랑 정육면체 둘레 구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원의 둘배를 무엇이라 할까요? 네, 원주라고 합니다. 쉽게 할 친구들은 둘레를 한자로 표현하면 둘레의 주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의 둘레를 줄이면 원주가 되는 것입니다.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율의 비율을 원주율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항상 말했죠. 뭐뭐에 대한이 기준량이 되니까 나누기를 표현했을 때 지름은 앞에 와야 돼요? 뒤에 와야 돼요? 기준량은 항상 뒤에 오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 지름, 뭐에 비교하는 양은 원주.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면 원주율이라는 것은 결국 원주 나누기 지름이다. 앞에서 모든 힌트를 다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와 비율부터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이 문장만 보고도 원주율이 이렇게 나눗셈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계속 보게 될 텐데 원주율은 3.14 이렇게 쭉 이어진다라는 것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고 댓글로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외우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미안한데 자꾸 이해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원의 넓이가 나오는지를 이해하면 원의 넓이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책에 보면 색종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을 무수히 많은 게 자르라고 되어 있어요. 2등분, 4등분, 8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등분을 해서 막 잘게 쪼갠 다음에 이렇게 반과 이렇게 반을 쪼개었을 때 결국 여러분들이 직사각형 모양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책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너무 대충 그렸는데요. 꼭 책을 가져와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직사각형은 결국 넓이 어떻게 구했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원도 마찬가지로 이 가로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 세로가 왜 나왔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원의 반쪽이 결국 가로의 길이였고요. 그리고 반지름이 세로가 된다는 것을 지금 선생님 말 듣고
맞아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당연히 세로니까 반지름이 나왔고요. 이 가로는 원주의 절반, 위쪽 절반, 반대 절반이기 때문에 원주 곱하기 2분의 1이 가로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즉 가로 곱하기 세로의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데 원의 넓이로 표현하다 보니까 개념이 바뀌어서 어려운 건데요. 꼭 책 보고 왜 선생님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과 똑같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원주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면서도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해야지 이 밑에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나온다는 것을 과정을 거쳐야지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자꾸 반복해서 지겹겠지만 꼭 스스로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단순히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구나 해야지 더 심화된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 것을 떠올려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단원 원기둥, 원뿔, 구입니다. 여러분들 각기둥과 각뿔 배웠죠? 이어서 이런 입체 도형을 원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기둥을 잘라서 펼쳐 놓은 그림을 원기둥의 전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개도가 되는 모양, 안 되는 모양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원기둥에서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마찬가지로 밑면이라 하고요. 밑면과 만나는 면은 옆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옆면은 구분면이고요. 두 밑면이 서로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합니다. 개념은 각기둥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원기둥에 이어서 이렇게 생긴 입체 도형을 원뿔이라 하고요. 원뿔에서도 마찬가지로 뾰족한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표현한다? 원뿔의 꼭지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뿔의 꼭지점과 밑면의 둘레 한 점을 쭉 이었을 때 이 선분을 모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꼭지점에서 수직인 선분, 즉 이 선을 높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높이를 이 모선과 착각한 친구들이 많은데요. 모선과 높이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입체 도형은 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구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이 검은색 점을 구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구의 중심에서 구의 겉면을 한 점을 이은 이 선을 구의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원의 중심, 원의 반지름 기억나죠? 그것은 원이었고요. 이 입체 도형은 구기 때문에 구의 중심, 구의 반지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6년 동안 초등학교 생활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내용이 많이 나오는 수학 공부 5학년, 6학년, 고학년 내용도 잘 마무리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하지만 6학년 내용을 정확하게 개념도 알고 연산도 알고 원리까지 이해를 하고 중학교 생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같은 말 반복해서 미안하고요. 여러분들 중학교 가서도 정말 멋진 생활하고 초등생활도 기분 좋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영상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졸업 축하합니다.